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오늘은 시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먼저 김신영님의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 입니다. 이 책은 시 창작의 기본 교양에서 등단의 과정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시의 기본적인 지식, 시 연습, 한 줄 쓰기 전후로 해야 할 일, 비평과 등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시론같이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저는 시론, 시창작 관련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 교재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한 권은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봤다 싶을 정도로 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쳐져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처음이 아닌데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론이잖아요. 암기로 외운 것은 시험을 치고 나면 사라지는 법인가 봐요. 그런데 이 책,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는 소설을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소설가 분들의 수필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 나서 시인의 생각이랄까? 시를 위해 사물을 대하고 관찰하는 방법, 마음가짐, 같은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것, 대상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등단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도요. 물론 저는 신춘문예의 시를 투구해 볼 만한 실력은 못 되고요. 시의 매력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참 이 책이 흥미로웠어요. 문제의식. 시를 쓰는 정신은 대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은 자신을 성장시키며 사회를 성장시킨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적 현상을 접할 때 문제의식을 갖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 정신이며 작가 정신이 되어 시의 뼈대를 형성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문제란 자신이 기대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 기대하는 욕구나 가치에 못 미칠 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신이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표현된 예술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점, 느끼지 못했던 점,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표현해냄으로써 인식을 깨고 접하기 전후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접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언어와 2차 언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를 1차 언어, 즉 일반 언어라 한다. 이는 1대1로 대칭되는 언어로 해석할 필요가 거의 없다. 듣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밥은 그대로 우리가 먹는 밥이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의 의미이다. 꿈이나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1차 언어는 거기에 더 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2차 언어는 문학적인 언어로 대표되는 것이 시적 언어다. 문학적 언어인 2차 언어는 은유와 상징이 들어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설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1차 언어, 일반 언어는 일상의 언어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말이 바로 일상의 언어예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이 말에
다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을 하는 대로 바로 이해가 되는 언어가 1차 언어라면 2차 언어는 시적 언어 또는 시인의 내면에 침전해 있다가 시로 표현되는 언어, 시인에 의해 내면화 과정을 겪고 변화된 언어로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접할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시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식으로 시를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모든 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묘사에 중점을 둔 시는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합니다. 시의 진정성. 시는 왜 진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시를 쓰면서 감정을 도구로 하여 비유와 상징을 사용한다. 더불어 미사오구를 넣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성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성이 떨어져 감정을 표현하는 수사와 기교는 현란하나 뼈대가 없어 허물어지는 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너무 어렵게 쓰여진 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독특한 사유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도 않고 언어적 유의가 느껴지지도 않을 때에는 더욱 그래요. 물론 제가 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해요. 시는 2차 언어로 표현되었고 함축적이라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깊어서 해석과 해설이 필요하다는 시각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정말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진정성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 창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시도 몇 편 읽었습니다. 느낌이 다른 여러 편의 시를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릴게요. 시는 한 편이 완벽한 작품이라서 전문이 아닌 일부만 낭송하겠습니다. 최동호 시인님의 시집 제왕나비 중 촛불을 붙잡은 고양이입니다. 촛불을 붙잡은 고양이. 난생 처음 촛불을 보고 얼굴을 디밀다가 여린 수염을 태운 다음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며 가물거리는 촛불을 앞발로 잡아채 보았다가 고영민 시인님의 시집 봄의 정치 중 복숭아와 사귀다입니다. 복숭아와 사귀다. 사온 다음 날부터 하나둘 복숭아가 썩기 시작한다. 작정한 것처럼 과즙을 뚝뚝 흘리며 2개, 3개 물은 복숭아를 먹어치운다. 복숭아도 질세라 부랴부랴 썩는다. 누가 먼저 먹어치우고 누가 먼저 썩어버리는지 내기라도 한 것 같다. 안도현 시인님의 간절하게 참 철없이 중 빗소리입니다. 빗소리. 저녁 먹기 직전인데 마당이 왁자지껄하다. 문 열어보니 빗줄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다. 둥근 투구를 쓴 군사들의 발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 신보선 시인님의 슬픔이 없는 15초 중 그것의 바깥입니다. 그것의 바깥. 그것의 바깥에선 항상 바람이 분다, 한다. 종려나무 숲에 안개 자욱하고 그 너머의 바다가, 장엄한 바다가 펼쳐진다, 한다. 그것의 바깥은 들깨 울음소리로 기록된 어두운 문명이라 한다. 거기서 인간의 말을 잃어버린 이야기꾼은 자신의 오랜 침묵을
자책하지 않는다 한다. 최초의 시간과 악수를 나눈 이래 영원은 손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팔을 갖게 됐다 한다. 박노해 시인님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입니다. 이 시집은 장수가 많은 만큼 3편을 낭송할게요. 자기 삶의 연구자.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네.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나를 연구한다네. 시장의 전문가와 지식 장사꾼들이 나를 소비자로, 시청자로, 유권자로 내 꿈과 심리까지 연구해 써먹는다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네. 내 모든 행위가 CCTV에 찍히고 전자결제와 통신기록으로 체크되듯 내 가슴과 뇌에는 나를 연구하는 저들의 첨단 생체인식 센서가 박혀 있어. 내가 삶에서 한눈 팔고 따라가는 순간 삶은 창백하게 빠져나가고 만다네. 착해지지 마라. 거대 기업들이 착해지고 있다. 양극화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태 파괴로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자고 앞장서고 시민운동가 손잡고 아름다운 기부에 나서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 사회와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본 권력들이 갑자기 착하게 살자고 나서니 세상이 무서워진다. 바닥의 거울. 처음으로 순전히 나를 위한 해외 쇼핑을 하나 저질렀다. 아프리카 수단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맨 길바닥에 작은 천을 깔고 모핀과 가위와 석유등과 볼펜과 샌달을 단정히도 진열해 놓고 앉은 사내. 놀랍게도 그 많은 종류의 물건들은 모두 깨지고 버려진 것을 주워다 손수 재생시키고 창조한 제품이었다. 정오의 아잔 소리가 울리자 그는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은 다음 길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마쳤다. 낙타처럼 갈라진 까만 발 뒤꿈치, 모래 물결처럼 주름진 손과 얼굴. 그는 유난히 긴 기도를 마쳤다. 나는 작은 손거울 한 개를 집어들었다. 깨진 거울을 잘라 공들여 갈아낸 다음 빨간 포장 테이프로 테두리를 두른 손거울 하나. 나는 1달러를 내밀고 일어섰지만 그는 기어코 850원을 돌려주었다. 자신이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값을 받는 것은 죄의 사다리를 오르는 거라며 자신은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못 쓴다고 버려진 물건들은 다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고. 지상에 깨어지고 상처난 그 어떤 삶이라도 재생의 힘을 간직하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고. 저는 처음 시집을 사면 단숨에 다 읽어요. 어떤 시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옆에 두고 가끔 뒤적거리다가 한 편을 여러 번 읽어요.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낭송도 하면서 말이에요. 좋아하는 시인, 좋아하는 시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